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천 건은 없앤다고 하는데 139만 5천 건은 그대로 검사 손에 남아있는 이 그림, 정말 검찰청 폐지가 맞다고 보십니까? 이 시각 현재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도이치 손해만 받았다는 발언, 그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인데 검사는 무혐의로 처리하겠다는 흐름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왜 경찰과 검찰이 정반대 결론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상황이 지금 가능한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오늘 얘기의 출발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네 사람이 오늘 다시 뭉쳤습니다. 검찰청 이미 폐지되지 않았느냐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네 사람이 다시 이 얘기를 꺼내야 했는지, 5천과 139만 5천이라는 이 격차가 진짜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오늘 표면, 동기, 결과 세 층을 순서대로 파헤쳐 봅니다.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단순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쟁이 아닙니다. 12.3 계엄 이후 아직 매듭 짓지 못한 개혁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당대표, 법사위원장, 법사위원, 그리고 전직검사 출신 의원, 이 조합 한번 보시면은요, 당내 파벌 논쟁이 아니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당대표가 원칙을 못 받고, 법사위원장이 실무를 정리하고, 법사위원이 사례를 뜯어내고, 전직검사가 내부 구조를 까발립니다. 각자 다른 자리에서 같은 결론을 향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조합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서로 겹쳤다는 뜻이에요. 주류 매체는 이 그림을 좀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더라도 경찰 수사 못 믿는다는 프레임 위에서만 다뤄요. 왜 그 프레임 위에서만 다루는지 오늘 저희가 함께 파봅니다. 표면에서는 그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동기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장치인지, 결과에서는 이걸 그대로 두면 앞으로 무엇이 반복될 수 있는지 이 순서로 내려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 발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대원칙이라는 겁니다.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라는 얘기고요. 좋지 않은 순간 원칙 위배이고, 이건 지난 대선부터 이어져 온 대국민 약속의 파기라는 겁니다. 표현은 담담한데 내용은 강경합니다. 원칙 얘기가 나왔다는 건 정치 협상용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신호예요. 당대표가 이 강도로 말했다는 게 오늘 첫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례를 던졌습니다. 검사는 검사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하고, 공소청 전환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두 축으로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씩 꺼냈어요. 김학의 사건, 한동훈 처남 진동균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성남FC 사건. 누가 덮었느냐? 이 질문 하나로 마무리했습니다. 답을 내지 않고 던진 겁니다. 그 던져진 질문이 어디에 꽂히는지 시청자 여러분이 정확히 아실 거예요. 김용민 의원은 출발점을 다시 짚었습니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경찰개혁이 메인 이슈처럼 뒤바뀌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유우성 사건을 꺼냈어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반성적 고려로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했는데 검찰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고, 심지어 주역으로 지목된 이시원 검사는 처벌 한 번 안 받고 윤석열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조가 오늘 이 토론회의 뼈대예요. 박은정 의원 발언이 가장 파괴적이었어요. 한 해 5천 건의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한 해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139만 5천 건의 보안 수사권을 검사가 그대로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검사도 그것을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전직 검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봤던 사람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게감이 밖에서 하는 얘기랑 다르다는 걸 느끼셔야 합니다. 박 의원이 짚은 그 격차, 이 숫자 잠깐만 다시 보시죠. 5천 대 139만 5천. 비율로 따지면 검사가 손대는 형사사건의 99.6%가 그대로 검찰 손에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0.4%만 손을 떼는 거고요. 그런데 이 0.4%를 두고 검찰청 폐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힌 게 하나 더 있어요. 안에서 일해본 사람이 아니면 이 숫자의 무게를 정확히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의 진짜 승부는 처음 수사 개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보완 수사 단계에서 갈리거든요. 초동 수사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뒤에 검찰이 어떻게 요구를 걸어오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 결정적 지점을 그대로 두겠다는 걸 개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박은정 의원 같은 전직 검사 출신의 발언이 무거운 거예요. 밖에서 들여다본 얘기가 아니라 안에서 겪은 얘기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5천 건이라도 없앤 게 어디냐? 어차피 대부분은 경찰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지점에서 멈추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인데 그 고양이한테 생선 어디 갔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그 고양이인 셈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다음 층에서 정확히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은폐 사례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3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김학의 사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시도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 최종 무혐의로 흘러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은폐 과정에 가담했다고 지목받은 검사들,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승진한 사람들은 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칭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한동훈 전 장관 처남 진동균 사건입니다. 후배 여검사에 대한 성폭력 의혹인데 당시 수사조차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서영교 위원장이 짚은 대목이에요. 이 지적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국회에서 제기됐고 매번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조용히 넘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구조의 성격을 보여줘요. 세 번째, 윤우진 사건입니다. 이른바 친윤검사로 분류되는 윤대진 검사의 형이자 용산 세무서장이었던 인물의 뇌물 의혹인데 경찰이 치열하게 수사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검사들이 뻔뻔히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리고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목된 검사들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 더 보시면요. 문제 제기가 오래전부터 계속돼 왔던 사안입니다. 10여 년이 지나도록 이 구조가 안 뚫린 거예요. 왜 안 뚫렸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뚫으려면 검찰 스스로 검찰을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수사한다는 게 어떤 조직에서도 잘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같은 패턴 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매번 이래요.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이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검찰의 보완 수사 단계에서 이야기가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검찰에게 다시 보완 수사권을 그대로 준다는 얘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앞서 언급드린 김건희 여사 도이치 발언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인데 검사는 무혐의로 처리하겠다는 흐름이라는 보도입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오늘 토론회에서 왜 그렇게 강한 언어가 나왔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실시간 장면이에요. 참 신기하죠. 5천 건 없어지는 건 그렇게 걱정하면서 139만 5천 건은 아무도 안 세는 거예요. 산수가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수사 기소 결합 구조 자체가 은폐의 인프라입니다. 이 문장 다음 층에서 다시 만나실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이 구조가 7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유우성 사건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가 간첩으로 몰렸던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고 담당 검사는 그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증거로 제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어요. 국가기관이 조작한 사건에 검찰이 그 조작을 알면서도 그 위에서 기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두 기관의 반응이 갈립니다.
국정원은 반성적 고려에 들어갔어요. 정보 기능과 수사 기능을 한 기관에 집중시켰던 것이 문제였다는 판단으로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땠습니까? 바뀐 게 없습니다.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받은 검찰은 그 뒤로 아무런 제도 변경도 없었고 심지어 주역으로 지목된 이시원 검사마저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시원 검사 이 이름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처벌은커녕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자리로 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는 자리에 사건 조작 지적을 받은 인물이 앉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이 시스템의 언어입니다. 사건 뭉갠 사람이 대통령실 기강을 담당한다는 그 배치가 이 시스템이 무엇을 옳다고 여기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보에 최근 얘기 하나만 더 덧붙이시죠. 오늘 서영교 위원장이 검찰총장 관련 구속영장 적부심을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습니다. 그 개별 절차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자체를 두고 그런 얘기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 이미 감이 오실 겁니다. 국민을 지키라고 만들어진 그 자리가 언젠가부터 국민을 위협하는 위치로 옮겨가 있었다는 지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대조가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왜 한쪽만 개혁이 되고 왜 검찰은 안 됐을까요? 답은 세 겹으로 겹쳐 있어요. 첫째, 법제도적 메커니즘입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수사한 사건을 자기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봐준 사건을 자기가 덮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은폐가 구조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개인 도덕성 문제로 환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인사와 인센티브 메커니즘이에요. 사건을 덮은 검사가 오히려 승진하는 사례가 반복되면 은폐가 커리어에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조직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구조 안에 들어가면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셋째, 정치적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권력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까지 곧장 이어지는 계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끝에 12월 3일 밤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검찰 개혁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이 정치화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결국 헌정 질서 자체를 흔드는 자리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이 계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류 매체는 경찰 수사도 못 믿는다는 프레임을 반복해요. 그런데 이 프레임을 누가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실 겁니다. 프레임이 반복될 때는 그 프레임이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 되짚어 보시면 돼요.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책을 경찰 안에서 찾아야지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푸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유지에 가깝습니다. 박지원 선생이 지금 이 장면 봤으면 양반전 후속편 한 편 또 썼을 겁니다. 자기가 봐준 사건을 자기가 덮고 덮은 대가로 승진하는 그 구조, 조선시대 양반전 세계관 그대로 아닙니까? 이거 개판입니다, 솔직히. 사건 뭉갰다고 지목된 검사가 대통령실로 가는 시스템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절반만 손 떼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니까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개혁이 경찰의 전권을 넘기는 얘기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서영교 위원장이 마지막에 분명히 짚었습니다. 경찰도 견제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의 폭주와 은폐 피해자를 제대로 못 돌보는 부분, 이거는 형사소송법 틀 안에서 반드시 담아놓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무제한 권한을 준다는 그림이 절대 아닙니다. 검사에게서 자기 은폐 도구를 빼고 경찰에는 견제 장치를 함께 걸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예요. 박은정 의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와 약자 보호 장치는 지금 마련돼 있고 이번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 목소리를 더 듣고 장치를 보강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개혁도 이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개혁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자리에 진짜 마지막 줄이었어요. 김용민 의원이
짚은 대목도 여기 연결됩니다. 검사에게 다시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더라도 대안 마련이 가능하고 특히 경찰에서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논의 구조가 검찰 손에 도구를 남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 얘기가 잘 안 들려요. 왜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게 하는 쪽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오늘 서영교 위원장이 던진 문장 하나 더 짚고 갑시다. 국민의힘 소속 한시 의원이 아동을 상대로 한 성 관련 범죄 의혹으로 보도된 사안을 짚으면서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되물었어요. 왜 이 얘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왔느냐.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반대할 때 자주 꺼내는 논리 중 하나가 피해자 보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피해자 보호라는 말이 어떤 사안에서는 크게 울리고 어떤 사안에서는 조용해지는 그 온도 차이 이 자체가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원칙이라는 게 편할 때만 원칙이면 그건 원칙이 아니라 도구예요. 이 얘기 사실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사법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수사기소 분리 논의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때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손을 댔고 매번 절반쯤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다를까요? 다르려면 이 139만 5천이라는 숫자를 정면으로 뚫어야 합니다. 이 숫자 안 뚫으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가 또 같은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정청래, 서영교, 김용민, 박은정 이 네 사람이 지금 다시 뭉쳤을까요?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검찰청 간판만 내린다고 검찰 권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권력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그게 진짜 개혁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이 토론회의 진짜 결론이에요. 처음에 질문 드렸죠. 5천 건과 139만 5천 건. 이 그림이 검찰청 폐지가 맞느냐고요. 지금 여기까지 함께 오신 분들은 이제 보이실 겁니다. 사실은 질문 자체가 살짝 틀렸어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139만 5천 건의 보안 수사권이 그대로 남는다는 건 자기 은폐가 가능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고 그건 12.3 같은 사태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그대로 남는다는 뜻인데 이걸 국민이 또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 이 패턴 처음이 아니에요. 성남 FC 사건 때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검찰 포토라인에 섰던 그 방식 경찰은 불송치 의견인데 검사가 계속 재수사 요구하고 보안 수사 요구하고 그리고 결국 기소로 끌고 갔던 그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보안 수사권이에요. 이 도구를 그대로 두면 다음에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그 누군가가 정치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일 수도 있는 겁니다. 12.1, 이 데자뷰가 보이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1979년 그때도 군의 정치 개입 문제를 절반쯤 정리하고 넘어갔더니 결국 그 계보가 12.3까지 왔잖아요. 절반의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유예입니다. 유예된 문제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처음보다 항상 더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 이 세대에서 끝내지 못하면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됩니다. 12.3을 겪은 세대가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기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 또 다른 형태의 12.3을 볼 수 있는 인프라가 그대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 세대의 몫입니다. 다음 세대의 청구서를 넘기지 않으려면 지금 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넓혀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형사소송법 개정안 한 건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 구조 전체이고 그건 12.3 이후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안에서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검찰 권력이 정치화된 채 헌정질서를 흔들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밖에서 굳어지면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 자체가 흔들립니다. 외국 투자자, 외국 정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 자신의 국가에 대한 신뢰 이 세 개 다 흔들려요. 12.3이 이미 그 신호를 세계에 보냈고요. 지금은 그 신호를 어떻게 지울 것인가의 국면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인들 문제로만 남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의 사건은 검찰 보안 수사 단계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힘없는 사람의 사건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 구조의 진짜 청구서를 받는 사람은 힘없는 국민이에요. 여러분 이웃, 여러분 가족,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본인이 언젠가 이 명단에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덮고 넘어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번 국회에서 정말로 마무리될까요? 아니면 또 절반쯤 하다가 넘어가서 다음 위기, 다음 계엄 시도가 왔을 때 우리가 또 같은 자리에서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이 5글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 조금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리고 이 5글자가 실제로 법조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검찰 카르텔은 절대 조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미 조용하지 않아요. 매체마다 경찰 수사 못 믿는다는 프레임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걸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 어떤 힘이 움직이고 있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놓치지 않고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법사위 심사 국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그때마다 이 자리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